한국 기업 하나 떠난다고 나라가 무너지겠어? 삼성은 베트남 정부에 소속되어 일해야 한다. 긴급 속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기업 삼성이 베트남에서 철수 위기설이 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베트남 정부는 삼성에게 세금을 2배로 인상시키고 규제를 강화해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정부의 수위 높은 규제로 인해 삼성은 공장 생산을 줄이고 5천여 명의 일자리도 날아갈 상황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이 무시했던 삼성 때문에 베트남 경제가 휘청해버린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노이의 제 사무실 높은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밝게 스며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기획투자부의 부차관 응우엔 쯔엉민입니다. 저는 베트남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고 온 마음으로 믿었었습니다. 한 회사가 한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작은 나라이지만 큰 꿈을 꿀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반짝이는 나무 책상 위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을 때 저는 보고 있던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조관인 란이 머리를 날리며 복도를 달려왔습니다. 그녀 얼굴이 창백했었어요. 문을 박차고 들어오더니 민부차관님, 지금 바로 오셔야 합니다. 10분 뒤에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재킷을 걸치고 그녀를 따라 조용한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머릿속에는 세금 올려 라는 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우리 팀에서는 특히 삼성의 새 배터리 공장의 외국인 공장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었거든요. 환경보호를 위해 강해진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투자자들이 등을 돌릴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길게 늘어선 테이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석에는 환경부 장관인 롱 씨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고, 옆자리에는 재무국장 득 씨가 안경을 콧등에 걸친 채 스프레드 시트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리 잡자 그들은 종이를 탁자 위에 쾅하고 내려놓았어요. 베트남은 공장 하나가 강을 오염시키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롱 장관님이 목소리를 떨며 외쳤습니다. 그는 오염 수치가 급증한 그래프를 가리키며 삼성 공장의 세금을 당장 2배로 올려야 합니다. 라고 했었죠. 득 국장님도 눈빛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규제도 강화해야 합니다. 완전히 준수하지 않으면 1,000억 동의 과징금을 부과합시다. 그녀는 펜으로 탁자를 짚으며 세금 인상, 규제 강화, 과징금도 크게 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자 저는 뒷짐을 지고 서 있었어요. 손이 땀으로 미끄러웠습니다. 말하려다 입을 다물고 말았죠. 저도 우리 힘을 믿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들의 논의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율을 10%에서 20%로 올리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매주 삼성 공장에 감사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환경 점검을 강화하는 결제도 했습니다. 준수하지 않으면 적용될 과징금 규모를 적은 인장도 찍었었죠. 회의가 끝나고 다시 한산한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해는 더 높이 떠 있었지만 빛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으니 휴대전화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딸인 마이가 웃는 애 아래 푸른 나무를 그린 그림을 보내왔더군요. 저는 그 그림을 보며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삼성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날 오후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제가 지나치게 확신에 차 있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큰 실수를 저지른 건 아닐까? 한 회사의 힘을 너무 가볍게 본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열린 회의에서 삼성에 대한 높은 세금, 강력한 규제, 막대한 과징금이 결정되었었습니다. 우리 땅과 국민을 지키고 있다는 믿음을 지키고 싶었지만 하루 종일 마음 한구석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창문 너머로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사람들이 삼성 공장 정문을 향해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노란색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며 공기를 지켜라, 물을 지켜라 라고 쓰여 있었어요. 군중은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뺨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심장이 북처럼 쿵쿵 뛰었습니다. 그들은 강을 삶의 터전으로 여기는 어부, 논에서 농사짓는 농부, 그리고 강을 지키고 싶은 학생들이었습니다. 맑은 하늘과 깨끗한 강을 지키고자 마음을 모으고 있었죠. 그 뒤로는 방송 카메라와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지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달려들어 마이크를 들이대고 보도자료를 쏟아냈습니다. 곧바로 화면에는 이런 제목들이 도배되었었어요. 베트남 삼성 세금 2배로 올렸다.
베트남 삼성 규제 강화. 베트남 삼성의 1,000억 동 과징금 부과. 헤드라인마다 제 가슴을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라디오, 휴대폰 알림, 신문까지 세금, 규제, 과징금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방송 진행자들은 삼성이 압박받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었죠. 그 소리가 빈거리와 복잡한 시장 골목 구석구석에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공장 인근 작은 마을을 찾았습니다. 집 앞에 모여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가족들을 보았어요. 땀에 젖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던 공장 노동자 안 씨가 다가와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민부차관님, 공장 가동이 줄어들면 제 아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까요? 그의 눈은 이미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힘이 되는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길을 따라 조금 더 걸어가니 고등학생들이 공책과 손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린 학생이 파란 강과 초록 나무를 그린 그림을 들며 저를 바라보고 물었습니다. 부차관님, 왜 삼성에게 이렇게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녀의 순수한 질문이 덩굴처럼 제 가슴에 감겨왔습니다. 차에 올라타 휴식을 취하며 저는 눈을 감고 스스로 되뇌었습니다. 한 회사가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다. 하지만 안 씨와 린 학생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 딸 마이가 깨끗한 물에서 자랄 수 있을까? 우리가 선택한 길이 맞을까? 그날 저녁 휴대폰에는 동료 장관들과 자문위원들의 메시지가 빗발쳤습니다.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는 의견과 너무 과도해. 투자자들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서로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경고종이 울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오가며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변 건물마다 불빛이 켜지고 도로 위에는 자동차 소리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있던 작은 지구본을 들어 천천히 돌려보았습니다. 울창한 논, 구불구불한 강, 우뚝 솟은 산이 떠오르고 반대로 삼성 공장에서는 배터리를 만들어 전 세계로 보내는 기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구본을 잡은 손이 축축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한 회사도 중요하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결정이 매일 누군가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한 걸음이 가족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시의 잔잔한 소음을 들으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또 다른 헤드라인과 시위, 새로운 질문들이 몰려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무거운 짐과 함께 아직 바로잡을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휴대폰에 긴급한 전화들이 한꺼번에 걸려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첫 전화를 받았었어요. 삼성 SDI 대표인 박 사장님이셨습니다. 목소리가 무겁고 지쳐 계셨었죠. 민부차관님,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생산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서둘러 삼성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 아래 빗물과 금속 냄새가 섞인 공기가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는 문이 반쯤 닫혀 있었습니다. 몇몇 노동자들이 얼굴을 창백하게 하고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시위 때 내걸었던 노란 깃발에는 공기를 지켜라, 물을 지켜라 라는 문구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지만 이제 또 다른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삼성 생산 축소. 공장 앞마당으로 들어서자 예전에는 기계들이 우르르 움직이던 소리가 사라지고 정막이 깔려 있었습니다. 조립을 기다리던 배터리 셀줄이 텅 빈 작업대 위에 놓여 있었어요. 환한 불빛 아래로 길게 들이운 그림자가 사무치게 쓸쓸했습니다. 조립 라인 근처에서 박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공장 입구에 걸린 큰 팻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생산량 30%. 공장 가동률을 정상의 30%만 유지한다는 뜻이었습니다. 70% 기계는 멈춰 서 있고 70% 노동자들은 할 일이 없어진 것이었죠.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급격히 줄이신 겁니까? 라고 묻자 그는 제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베트남의 높은 세금과 강화된 규제, 그리고 곧 닥칠 과징금 압박이 우리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비용이 너무 올라서 이중 세금을 내고 매주 검사까지 받을 형편이 못 됩니다. 사업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한쪽에서는 배송구역에 모여있는 노동자들이 보였습니다. 군복처럼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어깨는 처져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인 황 씨는 얼굴에 기름때를 묻힌 채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내 가족이 내 월급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제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동료는 어깨를 으쓱하며 할 말을 잃은 모습이었죠. 그들의 조용한 절망이 시위 깃발보다 더 날카롭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박 사장님을 모시고 제 차로 향하며 물었습니다. 이게 베트남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5천 개의 일자리가 위험해집니다. 현지 협력업체들도 주문을 잃을 수 있고 협력사들은 공장이 안정적인지 의심하게 될 겁니다. 5천 개 일자리 위험이라는 말이 메아리처럼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거리와 달리 제 마음속은 어두웠습니다. 딸마이가 거실로 달려와 화창한 하늘 아래 행복한 가족을 그린 그림을 흔들며 물었습니다. 아빠, 공장 노동자들은 괜찮을까요?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녀를 꼭 안아주었었어요. 우리가 방법을 찾고 있어.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한 회사가 나라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걸까? 하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부처 사무실에는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삼성 생산 축소. 5천 개 일자리 위기. 베트남 공경에 처하다. 각 제목이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신문과 방송에는 세금, 규제, 과징금이라는 글자가 굵게 새겨져 있었죠. 창가로 가서 도시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장과 빌딩, 주택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과일을 팔던 농부들, 작업복 차림으로 간식을 사던 상인들, 미래의 엔지니어를 꿈꾸던 학생들까지 모두 그 기계들에 기대어 살고 있었습니다. 창문에서 시선을 돌려 책상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제 모습이 반사된 유리 너머로 두려움과 후회가 가득한 눈빛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삼성도 중요하다. 그 말이 고백처럼 입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한 회사의 힘이 얼마나 많은 삶을 좌우하는지 제가 너무 가볍게 본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환경과 경제를 함께 지킬 방법을 찾아보리라. 삼성 투자자 지역 사회 지도자들과 머리를 맞대어 대화하리라.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으리라.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위기는 제 앞에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멈춰선 기계와 깨진 약속 앞에서 저는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한 회사가 삶을 바꿀 수 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 하노이 곳곳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늦도록 불을 밝히며 해결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수사팀장인 투시의 목소리가 낮고도 긴급했었어요. 민부차관님, 꼭 보셔야 할 자료가 발견되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는 코트를 챙겨 입고 부처 근처의 작은 회의실로 달려갔습니다. 투시는 긴 탁자 위에 인쇄물을 펼쳐 놓았었어요. 맨 위에는 6달 전 허가서 신청서가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공식 문서였지만 붉은 도장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만료. 투시는 날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공장은 반년 동안 유효한 허가 없이 가동되어 왔습니다. 이건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놓쳤을까요? 투시는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밀 서버를 거쳐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전달된 제보 내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염 문제에만 집중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그 다음 클릭하자 프로젝트 드래곤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뜨고 아래에는 번호가 매겨진 계획이 있었습니다. 1. 지역 환경단체의 자금 지원. 2. 오염 관련 헤드라인 확산. 3. 정부의 세금 인상 압박. 4. 삼성 퇴출 유도. 5. CATL 생산 확대 유리 조성. CATL은 중국의 대형 배터리 업체였죠. 종이를 잡은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거 명백한 방해 공작입니다. 제가 속삭였습니다. 투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시위대를 고용했고 기자들에게 물오염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모두 환경만 보느라 허가 만료는 신경 쓰지 못했어요. 화면에는 시위 장면 사진, 기사 스크랩, 비영리 단체로 보낸 송금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익숙한 구호도 보였습니다. 공기를 지켜라. 물을 지켜라. 하지만 이젠 순수한 외침이 아니라 계획의 일부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었죠. 저는 일어섰다가 방을 오르내렸습니다. 창 너머 가로등 불빛이 깜빡이고 멀리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이 일로 몇 가정이 일자리를 잃었을까? 몇 명의 학생이 꿈을 바꿔야 했을까?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우리는 속았어. 모두가 속았어. 외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투시에게 돌아와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걸 바로잡아야 합니다. 진실을 밝혀야 해요. 투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프로젝트 드래곤을 공개하고 허가 만료와 비밀 자금 흐름을 알립시다. 삼성과 한국에 사과도 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깨에 무거운 짐이 조금 내려간 듯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실행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내부 보고서에 모든 사실을 기록합니다. 만료된 허가서, 은폐 문서, IP 추적 내역, CATL 전략. 둘째, 국무총리와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셋째, 공식 성명으로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프로젝트 드래곤을 공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의 삼성 본사에 투명하게 사과와 설명을 전합니다. 책상 위 램프 불빛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딸마이가 그린 노란 태양 아래 파란강 그림이 떠올랐어요. 만났던 가족들의 얼굴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진심만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한 회사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덮고 밤길로 나섰습니다. 속임수가 아니라 진실 위에 새로운 길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 저는 대리석 복도를 지나 국무총리 집무실로 들어갔었습니다. 하얀 벽은 차갑고 고요했었어요. 저는 증거가 가득 담긴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있었는데 서버로그 복사본, 허가 기록, 그리고 프로젝트 드래곤 문서가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해지고 심장이 쿵쾅거렸었죠. 저는 총리 집무실에 들어가 큰 나무 책상 뒤에 앉아 계신 총리님께 살짝 머리를 숙여 인사드렸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먼지 입자를 춤추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었어요. 총리님, CATL의 고의적인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삼성과 한국 정부에 사과드려야 합니다. 총리님은 앞으로 몸을 숙여 서류철을 살펴보셨습니다. 허가서에 찍힌 붉은 만료 도장을 보시고 눈썹을 찌푸리셨었죠. 저는 서류철을 넘겨 CATL 전략 목록이 적힌 페이지를 보여드렸습니다. 하나씩 가리키며 설명드렸었어요. 1. 환경단체에 자금 지원하기. 2. 오염기사 헤드라인 띄우기. 3. 우리에게 세금과 과징금 인상을 압박하기. 4. 삼성을 생산 축소로 내몰기. 5. CATL을 우리 시장에 진입시키기.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부드럽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판했습니다. 삼성에 진심으로 사과드려야 합니다. 모든 투자자에게도 명확한 규칙과 안정적인 환경을 약속드려야 합니다. 총리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민부차관님, 공식 사과문을 준비하십시오. 오늘 바로 고위 대표단을 서울에 파견하겠습니다. 향후 10년간 추가 세금과 규제는 동결하고 모든 외국인 투자를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합시다. 저는 안도의 한숨이 온몸에 번지는 걸 느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 속삭였죠. 정오가 지나 저는 외교부 장관님, 법률 고문, 통역사 두 분과 함께 공항에 나와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터미널 바닥에 제 구두가 비치고 위쪽 전광판에는 서울 인천국제공항 VN 430편이라는 글자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장 안에 약속 문서와 증거 서류를 꼭 끌어안고 있었어요. 10년간 추가 세금 없음. 10년간 강화 규제 없음. 투명한 전면 조사. 프로젝트 드래곤 공개. 앞으로 마주할 회의가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희망도 있었었습니다. 제 머릿속으로는 계속 연습했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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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뛰던 리듬을 맞추며 읊었었습니다. 비행기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 도시 위로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비행기에서 내리며 번쩍이는 터미널과 한글 영어 표지판,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긴장했었습니다. 삼성 본사 건물 회의실은 유리벽 너머로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어요. 삼성 SDI 사장님인 박 사장님께서 테이블 머리맡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하면서도 진지했었죠. 제가 일어나 고개를 숙이고 말씀드렸습니다. 박 사장님, 한국의 여러 지도자 여러분, 저는 베트남 정부를 대표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환경정책이 CATL의 허위 계획에 기반을 두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삼성을 오판했고 귀사와 우리의 국민에게 피해를 드렸습니다. 이에 깊이 사과드립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 뒤 저는 또렷한 목소리로 5번 고개를 숙이며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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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실에는 에어컨 바람 소리만 조용히 맴돌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께서 저를 잠시 바라보시다가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사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베트남을 용서합니다.
우리의 파트너십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따뜻한 안도감과 감사가 제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를 숙여 감사합니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인사드렸었죠. 회의를 마친 뒤 우리는 서울의 맑은 가을 공기를 마시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벚꽃이 잔잔히 흩날리는 분홍빛 구름 같았어요. 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실내가 얼마나 섬세하면서도 보살핌 속에서 단단히 자랄 수 있는지 생각했었습니다. 하노이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새로 맺은 협정 문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지키게 될 가족들, 다시 일터로 돌아갈 노동자들, 다시 꿈꿀 수 있게 될 아이들을 떠올리며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파트너입니다. 서류철을 한 번 더 펼쳐보았습니다. 굵은 글씨로 적힌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베트남은 모든 투자를 존중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상처가 치유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진실과 존중을 바탕으로 우리는 첫걸음을 뗐습니다. 그걸로 양국의 더 단단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사절단이 하노이로 돌아왔을 때 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늘이 맑아지고 가로수 사이로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저는 삼성 공장 정문을 지나쳤는데 새로 칠한 옅은 흰색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문 위에는 환영합니다. 삼성 돌아오셨습니다. 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가슴이 뛰며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가자 기계들이 부드럽게 윙윙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마치 잘 짜인 안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용접공 안씨도 전기기사 황씨도 배터리 셀을 살펴보며 웃고 있었어요. 입구에는 생산량 50%라는 안내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절반으로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숫자였죠. 절반의 기계가 다시 돌아가고 절반의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왔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공장 옆에 베트남 한국 배터리 기술센터를 열었습니다. 건물은 유리창이 커다랗게 박혀 있어 햇빛을 거울처럼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벽은 녹색과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어 환경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입구 앞에는 토착 식물들이 가득 핀 작은 정원이 있었는데 환경이 중요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개관식 날 저는 파란 하늘 아래 무대 위에 섰습니다. 입구에 늘어선 빨간 리본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큰 가위 손잡이를 잡으니 손이 떨렸습니다. 제 옆에는 한국 측 인사들과 삼성 임원, 그리고 베트남 엔지니어 팀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군중의 박수 소리와 환호 속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정과 신뢰의 새 장을 엽니다. 가위를 힘주어 눌러 리본을 자르자 사람들은 실내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저도 뒤를 따라 들어가 보니 넓은 실내에 테이블과 스크린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각 테이블 위에는 배터리 시제품과 설계도가 놓여 있었고 흰 가운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셀 작동 방식을 자랑스럽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 무리에게 다가가 여기서 무엇이 보이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린 학생은 작은 모형 배터리를 들며 말했었어요. 전력과 희망이 보여요. 함께 일하는 미래가 보여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식의 힘이고 신뢰가 우리의 강점입니다. 나중에 수환이라는 소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도면이 가득한 노트를 들고 민부차관님, 삼성이 베트남에 계속 있나요? 라고 물었었죠.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삼성은 돌아왔습니다. 삼성은 돌아왔습니다. 그가 환하게 웃으며 구호처럼 따라 외쳤습니다. 삼성은 돌아왔습니다. 울려 퍼지는 외침이 마치 우리의 파트너십 심장박동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농부들이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매점에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잘 익은 망고향과 신형기계유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노점상들은 커피와 간식을 팔고 있었고 길 위에는 서로 웃으며 인사하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녁에 집 발코니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거리마다 시위가 가득했었죠. 텅 빈 공장과 걱정스러운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진실과 사과가 잘못을 바로잡았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작은 나라 큰 꿈. 책상 위 조그만 지구본을 돌려보며 베트남이 빛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회사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신뢰와 존중이 얼마나 강한 유대를 만드는지 배웠습니다. 잠들기 전에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삼성을 존중합니다. 환경을 지킵니다. 약속을 지킵니다. 일기장을 덮고 마이가 그린 밝은 태양 아래 우리 가족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의 그녀, 그 미래를 떠올리며 강한 파트너십과 솔직한 말이 더 밝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눈을 감기 전 되뇌었습니다. 신뢰와 정직이 가장 단단한 유대입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욱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는 분들께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